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 변화하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최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흔히 4월에는 꽃샘추위 한두 번은 겪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번 봄은 너무 빨리 꽃들이 착각할 만큼 그렇게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봄이 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는 혹시 음악이 있으세요? 봄 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컨닝하지 마시고. 네, 정답이 있다고 컨닝하지 마시고, 지금 봄인 것 같아. 날도 풀렸지만 정말 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음악. 네. 뻐꾸왈츠. 네. 학창시절에 열심히 음악 시간 보내신 그런 느낌이 납니다. 혹시 또 다른 곡 없으세요? 음악을 안 듣고 사시는군요. 네. 아마 이 음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혹시 이 음악 어디서 들었더라?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네. 사실 이 음악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들으신 거는 봄이라기보다는 1월 신년음악회를 갔을 때, 네, 왈츠 중에서 성악가와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곡의 제목이 봄의 소리 왈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 느낌을 그림에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봄이 오는 느낌을 왈츠풍에 담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신년음악에서 많이 듣지만 음악은 봄의 소리 왈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원래 성악이 없었는데 봄에 뭐라 그럴까요? 희망찬 느낌? 좀 밝은 느낌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성악이 추가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봄의 느낌, 봄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감성이라 그럴까요? 정서라 그럴까요?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밝고 힘이 날 것 같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클래식 음악, 그러면 우리가 음악은 참 종류가 많은데, 클래식 음악은 들으면 IQ도 좋아지고 EQ도 좋아지고, 클래식 음악 아닌 음악은 들으면 IQ도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또 EQ도 별로 나아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이 장르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는 그런 힘, 어떤 효과, 작용은 당연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클래식 음악은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또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제가. 이 음악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요. 네, 이 음악 제목 비발디, 네, 사계, 봄,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 음악을 딱 처음 듣는 순간 이제 봄이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여기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클래식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음악과 친해지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FM 방송국의 작가들이나 PD들은 별로 노력을 안 하는지 봄을 알려주려고 이 음악을 3월 한 달 내내 최소한 3번에서 5번, 어떤 경우에 매일 한 번씩 들려주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면 비발디의 사계의 봄하고 저희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비발디는 일단 우리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조상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나이도 연식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약 350년, 400년 가까이 전에 살았던, 네, 그것도 저기 우리 지구의 저쪽 반대편에 있는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할아버지예요. 네. 근데 그 시절의 이탈리아, 1600년대 이탈리아의 봄이 어땠는지 아시는 분들 없으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도 이 음악을 들으면 봄이 온 것 같고, 아마 어떻게 그런 부분은 약간의 최면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세뇌가 돼서.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랑 봄과 가을 계절이 바뀐, 그래서 저도 그건 참 신기하긴 하던데요. 남반구조차도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희랑 똑같이 계절이 시작하는 3월에 봄이라면, 그리고 여름이 오고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서 겨울이 온다면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우리처럼 야, 이제 봄이구나,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바로 이런, 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봄에 태어난 아이들이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경험이 없죠. 네,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을 해야지 그 아이들이 사계절을 익힐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아주 과보 속에 있을 때는 봄도 여름 같고 여름도 여름 같고 겨울도 여름같이 아마 다들 요즘은 귀한 자식들이라서 그렇게들 지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1년 내내, 아주 어린 아기를 1년 내내 집에서 보호하면서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준 이후에 이제 걸음마를 걸어서 나간다면은 가을에 데리고 처음 나가도 아이가 아마 이거는 가을 같아라고 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장담은 할 수 없지만요. 그런 어떤 효과가 음악 속에, 클래식 음악 속에, 비발디의 사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Q, EQ, 저도 늘 쓰는 말이고 요즘은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EQ라는 말 저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IQ는 검사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일단은 숫자로 나오는, 세 자리 숫자로 나오는, 맞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세 자리 숫자 맞죠? 그죠? 네. 평범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 세 자리 숫자의 그런 지능 지수가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나의 지적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원고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IQ라는 이 지능 지수 검사를 하기 시작한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비발디 아저씨 IQ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안 좋아해도 그 사람 이름은 알아요. 네, 음악의 아버지니까, 그렇죠? 네, 음악은 잘 좋아하지 않아도 음악의 아버지라서 알아요. 음악의 어머니 핸델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데 예전에 음악 시간에 친구랑 싸워서 졌습니다. 네,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여성이다. 네, 집에서 엄마와 아빠의 성이 정확한 것처럼 그런 시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핸델의 지능지수도 모르죠. 네. 그리고 아마 검사를 받은 적도 없고 IQ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단언컨대, 네, 이건 제가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비발디, 바흐, 핸델의 지능지수는 여기 있는 저희들 전체, 아마 높으신 분도 있고 가만히 계시지만 점잖게 별로 공부를 평상시 안 해서 요즘은 조금 떨어지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전체의 평균보다는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흐, 핸델, 비발디,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지능지수 검사를 한 적은 없지만 분명히 IQ는 높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재의 그런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천재라고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천재로 태어나서 천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재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은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음악의 천재가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분은 IQ 검사를 했을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요. 천재임을 저와 똑같이 알고 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 천재 맞죠? 혹시 그 사람 천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다들 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죠. 아인슈타인은 천재였는데 뭐 요즘은 너무나 많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아스퍼거, ADHD류의 그런 약간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은 자녀분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바흐의 대가였고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었고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물리학의 대가가 되고 난 뒤에요. 뭐 노벨상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천재니까 남들보다 피아노도 빨리 배우고 음악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재와 음악은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음악가들이 다 천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작곡가들이 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곡가 뭐 쇼팽이나 뭐 브람스나 뭐 슈만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악과 천재성은 약간 네,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면 IQ가 좋아진다. 네. 제가 직접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맞습니다. 네.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수능에서 우리나라 수석을 한 여학생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동안 또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 아, 그러면 클래식 음악 우리 아이 지금부터 들려주면은 집중력도 높아지고 금방 효과를 보겠구나. 그거는 아닌데 제가 클래식 음악이 왜 머리가 좋아지고 IQ가 좋아지고 또 뭐 EQ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바흐, 핸델, 비발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흐, 핸델, 비발디 세 사람은 다 3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300여 년 전에 만든 음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흐의 뭐 성악곡, 뭐 피아노곡, 뭐 혹시 뭐 피아노 여기서 하신 분들이 있으면 바흐 하다못해 인벤션, 뭐 푸가, 뭐 혹은 코랄. 바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니까요. 이런 음악들 속에 가장 좋은 바흐가 남긴 곡이 지금 1080곡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쓴 게 1080곡은 아닐 거라고 봐요. 쓴 곡은 적어도 곡을 쓸 때 바흐가 천재인지 아닌지는 몰랐으니까 2배 정도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2000여 곡 중에서 바흐의 1080곡이 남겨진 1080곡은 어떤 의미에서 2곡 중에 한 곡 사람들이 좋아한 이건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골라진 선택된 음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음악들 1080곡 저도 사실은 1080곡 다 안 들어봤습니다. 들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못 들었습니다. 그 1080곡 중에 거의 많은 음악들이 그리고 주로 많이 들려지고 있는 음악들은 300년 동안 저 말고도 100년 전에 아마 클래식 음악을 처음에 우리나라에 일본 유학 가셔서 바흐의 음악을 접하신 분쯤 되겠죠. 혹은 200여 년 전에 뭐 프랑스에서 뭐 독일이 아니라 뭐 25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바흐의 음악이 바흐가 죽고 난 뒤에 독일이 아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음악들만 그 이후에 그 세대 뒤로 이어져서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토벤은 조금 역사가 한 100년쯤 줄겠지만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베토벤은 천재라서 아름다운 음악을 썼고 그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천재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200년 전부터 3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감동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음악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공식인 것이고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EQ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된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거죠. 네. 장소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져도 누구나 똑같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음악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특별히 엘리제를 위하여가 울려 나올 때 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별을 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노 곡 중에 한 곡이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따뜻하고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 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쓸 때 아마 엘리제라는 작은 소녀를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 소녀가 이 곡을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작곡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음악을 연주하고 들으면서 그런 감성을 공유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서로 지금 우리처럼 민족이 달라지고 좀 정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음악 속에 숨겨진 감성 그리고 또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감성을 결정짓는 게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음악적 공식을 베토벤이 이제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거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여전히 통하고 또 통해져서 이렇게 선곡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뭐 아주 어릴 때부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막 들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클래식 음악이 지금 바흐, 핸델, 비발디, 베토벤, 모차르트, 뭐 쇼팽 이런 작곡가가 나타나기 이전에 약 400~5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듣지 않는 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였는데요. 그 400~500여 년의 역사 동안 이제 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만들어서 쌓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도미솔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뭐 개명 이렇게 나오지만 파라도 네 이것도 섬 이름이 아니죠, 그죠? 하나만 나왔을 때 솔시레 이렇게 세 개를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용어에서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요? 그렇죠, 화음입니다. 화음. 네, 화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클래식 음악 속에 숨겨진 공식의 가장 친숙한 용어가 바로 화음입니다. 화음이 만들어지는데 약 500년이 걸렸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감성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서 어느 날 짠 도미솔 1도 화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도레미도 하고 레미도도 하다가 어느 게 제일 좋을까? 우리 도미솔에다 으뜸화음이라고 붙이잖아요. 네, 그거 찾아내는데 500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음악 가르치면서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500년 걸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다. 우리가 있으면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무척 자주 하는데요. 이 공식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봄의 희망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쇼팽의 음악처럼 비 오는 날 들으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또 각각의 작곡가의 특징들도 드러나는 거죠. 그 음악 속의 공식들을 쓰는 차이에 따라서 작곡가들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각 나라의 각 시대의 또 특징들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들의 우리 뭐 유행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하고는 공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고 디스코, 그죠? 네, 요즘은 힙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고고 디스코가 유행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자면 뭐라 해야 되죠? 트위스트, 뭐 스윙 이런 게 있었던 시절도 있겠죠. 그런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음악을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고 바흐나 비발디 같은 음악을 좋아했었던 시절이 서양 음악 약 400여 년의 역사 시절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음악에 따라서 이제 저는 제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400여 년 전에 바흐, 비발디, 핸델이 살았던 시절의 음악은 제 음악이 굉장히 좀 노골적인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은 어떤 음악을 듣는 게 앞집, 뒷집, 옆집, 아랫집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감정의 취향에 따라서 음악들이 구별이 되던 시대예요. 근데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시절에는요,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몸을 추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음악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면서 내 기분이 좋을 때 듣는 음악, 내 기분이 꿀꿀할 때 듣는 음악, 내 기분이 막 내 마음이 아플 때 듣는 음악,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추스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절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어머니들은 모차르트 음악, 베토벤 음악,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어야지 머리가 좋아진다. 태교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일단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음악이니까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든 베토벤의 음악을 듣든 하이든의 음악을 듣든 그 음악은 사람을 누구나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처럼 이렇게 표준 모범의 그런 답안지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많이 들으면 누구에게나 어떤 음악적인 반듯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음악적인 반듯함은 바꿔서 말하면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늘 반듯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지 음악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쇼팽 같은 시대이고 브람스 같은 시대이고 슈만 같은 시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음악을 골라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음악 속에, 클래식 음악 속에 그 각각의 작곡가, 그 시대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했었던 음악들이 유행 양식으로 다 선택이 돼서 남았던 거예요. 그 음악 속에 그러면 우리가 바흐나 비발디의 음악 속에,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 속에 그 시대의 IQ와 EQ가 들어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IQ 검사를 할 수 없었지만 바흐나 비발디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다 도달하고자 했었던 IQ와 EQ에 맞춰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모차르트, 베토벤의 시대에는 음악을 통해서 그게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그런 사회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통했던 시대고요. 이 19세기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 이후 시대에는 지금 이제 우리 현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문화적인, 그렇죠, 자기의 즐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구가 되면서 작곡가들의 취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나타났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IQ 검사가 없었던 시절에도 서양 사람들은 음악을 직접 체험하는 걸, 체험을 통해서 음악을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 음악 속에 그 시대의 IQ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육의 IQ가 들어있는 것이고 표준적인 IQ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날 클래식 음악이 아이의 IQ나 혹은 EQ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건 그 누군가가 갑자기 만들어서 클래식 음악 많이 듣고 많이 듣게 하고 클래식 음악이 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팔려나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역사 속에 검증된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선조들이 그리고 만들어준,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늘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는 게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내려왔으니까 지금과 같은 학교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음악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온 그런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갓 태어난 아이가 클래식 음악에 쉽게 적응이 될 수는 없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전부 다 클래식 음악은 서양 음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클래식 서양 음악에 대해서, 화음에 대해서도 잘 모를 텐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듯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반복 혹은 그 지속적인 반복 연습 혹은 또 자주자주 친하는 경험,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요. 모차르트가 어떤 음악인지, 바흐가 어떤 음악인지, 베토벤이 어떤 음악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음악에 친해지겠죠.
네. 음악에 친해지면서 음악을 듣는 본능에 이제 조금씩 더 익숙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아이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아이에게 좋으라고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려줬어요. 막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들려줬는데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마음의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는 잘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린 거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은 들으면 막 신나고 바쁘고 막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음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업되는, 그런 기분이 업되는 음악인데, 그걸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아이는 심각하게 마음이 아픈 아이니까, 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럴 일은 잘 없어요. 네. 그럴 일은 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런 음악을 통해서 이런 음악도 듣고 저런 음악도 듣고 해서 이 서양 음악 듣는 법, 클래식 음악 듣는 법은 알아야지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익숙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음악이라고, 좋은 이야기라고 계속 먹으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바흐가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첫 한 해는 바흐만 들려줘요. 그거 뭐 좋기는 하겠지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도 사실은 뭐 울 때는 짜증나서 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떨 때는 쇼팽도 들려주는 것이고, 어떨 때는 모차르트도 들려주는 것이고, 어떤 날은 베토벤도 들려주는 것이고, 각각의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주면 무의식적으로 들은, 이제 무의식 속에 들은 아이한테 이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감정, 감성의 정서의 다양함도 느낄 것이고, 화음의 다양함도 아마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은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아름다운 선이 아니라 그 속에 움직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운동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움직임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좋은 음악인 이유는요, 박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박자 속에서 뭐 그 음악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에 따라서 막 격렬하게 급하게 빨라지진 않습니다.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격렬하고 좀 빨라졌다가, 그 빨라지면 반드시 또 조금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야지 계속 달려가면, 그렇죠, 박습니다. 그렇죠. 네,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표현에 따라서 약간 빨라지기도 하고, 또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약간 느려지기도 하면서, 쉽게 말해서 감정 연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 박자는 정해져 있어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뭐 8분의 6박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출발할 때 운동의 그 박자, 수를 정해놓고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 그러죠? 우리가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음악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옆에 있으면 저도 장기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시간만큼. 근데 이제 혼자서 그런 페이스 조절은 잘 안 돼요. 네,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막 10km, 20km의 장기전을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긴 음악을 연습을 해서 듣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아이가 그 긴 음악 동안 1시간짜리 음악 혹은 뭐 2시간, 3시간짜리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좀 빠를 때도 있고 조금 느릴 때도 있고 조금 기분이 다운이 될 때도 있고, 음악 속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막 신나게 달릴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겠죠. 이 음악이라는 걸 들으면 내가 음악을 쭉 따라가기 위해서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생긴다는 건, 음악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해서 내가 음악을 몸으로 느끼면,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따라가면서 음악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길에 따라서 집중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다른 거와 상관없이 음악과 함께 나란히 가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밖에 외부의 어떤 소음이나 그런 어떤 자기의 산만해지는 것과 차단이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물론 긴 음악을 들으면은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서 긴 음악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능력이 생기면 집중력이나 혹은 또 뭐라 해야 되죠? 기억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음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악을 들는 방법을 익히지 않고 들으면 당연히 그게 안 되지만 우리들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설명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반복해서 들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클래식 콘서트 티켓 앞에 다 나오죠. 그 유명한 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사이먼 레틀이랑 왔다 그러더라. 서울에 20만 원 한다더라. 그럼 내가 이걸 가야지. 우리 한 달 살림이 휘청해도 너희 교육을 위해서 내가 가리라 이러면 티켓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 7세 미만은 입장을 금합니다. 내가 20만 원을 내겠다는데 왜 들어오지 말라느냐. 그러니까 만 7세 미만의 아이에게 브람스 교향곡 2시간은 20만 원에 그게 오히려 아이를 고문하는 거라는 거죠. 한 7살까지 현장에서 듣는 가장 좋은 음악은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좋다고 무조건 늘 막 가까이 대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집에서 듣는 법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음악과 친해질 수 있는, 아이가 음악과 친해질 수 있는. 근데 아이들이 이거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비타민 좋다고 직접 안 챙겨 먹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길잡이 역할은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굳이 공연장 안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다양한 음악들을 골라서 들려주시면은 이제 아이가 음악과 친해지는 거고, 어느 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이거는 어떤 음악이야? 또 언제 들었던 음악이야? 또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런 거를 제 친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아이인데 누나들이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너도 피아노는 배워야지 이렇게 했는데 남자아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액티브하고 노는 걸 훨씬 좋아할 거잖아요. 중학교를 가더니 그러더래요. 수학 학원 가기 전에 혹은 지금 수학 학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단원을 하는데 갔다 오면 무조건 피아노를 쳐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머리가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야, 너 아들 피아노 잘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말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아, 피아노 치기 싫어. 남자가 피아노를 쳐야 돼. 그럴 때 그냥 때려치우지 않고 계속 붙들고 누나들만큼만 쳐라. 피아노과 가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누나들만큼만 피아노를 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나중에 커서 살 때 훨씬 더 풍요롭지 않겠느냐. 그냥 그런 식으로 늘 모든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스스로가 그래서 학원 가기 전에 쥐가 막 피아노를 친대요. 그러면 아, 오늘 또 골치 아픈 문제를 푸는구나.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알고 이제 시비를 안 거는 거죠. 수학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여러분들 요즘 중학교 수학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피아노를 치면 쇼팽의 빠른 곡을 치면 베토벤 소나타 3악장 빠른 악장을 치면 다 뚫려버린다는. 그게 굳이 엄마가 설명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체험으로 느끼고는 그렇게. 그래서 피아노 관두라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서 자기가 수학을 계속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친구가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면서 이야기를 전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순간 금방 눈앞에 클래식 음악이 IQ를 좋게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또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간혹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많이 들려주면은 너무 섬세해지는 게 아닌가요? 네. 물론 그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또 성향이 다 다르니까 원래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남자아이를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음악보다도 클래식 음악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절제해주고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쇼팽을 좋아한다고 쇼팽만 계속 듣지는 않아야겠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건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아무리 좋은 음악도 모차르트가 좋다고 하루 종일 모차르트만 들으면 좀 그죠? 네. 로봇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을 좀 알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느낄 텐데 모차르트가 좋다고 가려서 모차르트 피아노 듣고 모차르트 교향곡 듣고 모차르트 그다음에 또 관악기 음악 듣고 이렇게 들으면 지겨워져요. 왜?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가는 자기만의 길에 이런 그러니까 미로의 선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음악을 계속하고 또 음악을 전공을 하고 익숙해지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곡을 바꿔서 딱 듣는 순간 끝이 보이죠. 그죠? 네. 여러분
미로 찾기를 했는데 답이 벌써 다 그려져 있는 미로 찾기를 탁 폈을 때 얼마나 짜증나시는지 아시죠? 그죠? 이제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아무리 아름다운 쇼팽의 음악이지만 쇼팽 음악은 1번, 2번, 3번, 4번 다 거의 비슷하게 쇼팽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듣고 오히려 더 익숙해지고 즐겨지게 되면은 하나만 이렇게 치우치게 되지 않고 지겨워서요. 왜? 음악은 그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중음악이나 뭐 다른 음악처럼 막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또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듣는다는 거는요, 사실은 음악을 더 많이 알수록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특별히 그 감정 상태가 뭐 쇼팽의 상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아주 기분이 좋아서 모차르트의 상태라든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럴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음악을 통해서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희망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절망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음악 속에서 또 슬픔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봄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봄의 여름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마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라 그럴까요? 그런 수준까지들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저는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이에게 클래식 음악이 참 좋은 건 뭐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음악은요 이렇게 어떤 책을 펼쳤는데 그 안에 이렇게 글이 없어요. 문자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펼치면 베토벤이 살았던 그 운명 개척의 모습들이 사실 베토벤은 그 5번 운명 교향곡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베토벤이 아주 젊지만 위대한 작곡가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난 뒤에 그의 5번 교향곡을 듣고 마치 운명을 개척해서 운명을 넘어서 그죠? 아주 대가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곡을 쓴 나이가 베토벤의 나이 한 2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베토벤은 준비된 천재였고 준비된 위대한 작곡가였거든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루어진 천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살까지는 피아니스트로서 인정을 받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20살부터 작곡가를 해서 25살쯤 됐을 때 이제 너는 이제 물론 모차르트가 죽고 없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너는 정말 천재다. 많은 사람들이 한 20대 중반의 청년에게 너는 정말 천재다. 근데 그때 이미 자신이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귀머거리가 된다라는 걸 의사한테 판정을 받은 뒤였어요. 이제 자기가 천재라는 거는 이제 남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자기는 작곡가인데 귀가 먹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베토벤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곡가가 귀머거리라는 거는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죽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걸 넘어서는 음악을 본인도 모르게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5번 교향곡을 듣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음악 속에 들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EQ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굳이 아이에게 야 이걸 듣고 있으면 베토벤처럼 이런 데서 이게 생길 거야가 아니라 아이에게 이렇게 뭐 처음부터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전체를 다 들려주지는 마세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뭐 한 부분을 그다음에 뭐 한 테마를 이렇게 듣고 어느 날 처음부터 끝까지 1악장에서 4악장까지를 듣고 나면 분명히 아이가 그 곡이 가지고 있는 그 곡에 담겨 있는 정서를 아마 느낄 거예요.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감성, 정서 EQ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감성 지수, 네, 감성의 척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EQ를 이모셔널 쿼션이라고 감성 지수인 거죠, 그죠? 감성 지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지능이라는 거죠, 그죠? 감성적인 지적 어떤 척도라는 겁니다. 지적 수준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지성과 감성을 구별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IQ는요, 뭐 가장 먼저
기술이라고 해도 될까요? 지식이니까 많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는 지능지수를 검사하지 않았지만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쟀던 지능지수보다는 분명히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열심히 수학 공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교과서 문제도 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또래의 그런 또 일하지 않고 있는 분들보다는 지능지수가 또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능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IQ라는 거는 이렇게 상대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씩 변화가 가능한 거지만 감성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감성적인 그런 훈련을 하고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현대인의 삶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능지수를 높여야 되고 지능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업을 얻고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지능지수 IQ가 아니고 EQ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의 방법에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이라는 게 다 들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EQ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EQ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IQ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좋은 직업을 얻고 자 지금부터는 EQ를 이제 내가 길러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할 때 내가 EQ를 충분히 닦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들이 음악도 들려주시고 또 뭐 시간이 나시면은 날씨 좋을 때 미술관도 가시고 팔공산 꽃보러도 가시고 이러는 게 직접적인 EQ 개발에 가장 좋은 그런 한 방법이라면은 그게 나중에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 때는 그걸 고려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EQ를 감성지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감성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그러니까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타인의 감성에 맞춰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EQ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김숙순 센터장님께서도 좋은 또 강의를 막 소개를 해주시던데 사실 저희들이 뭐 저나 이제 지금 어머님들은 그래도 조금 더 변화된 그런 교육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 시대에는 경쟁의 시대고 어떻게든 누구보다는 나 옆에 있는 경쟁자보다는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만을 이렇게 우리는 교육받았던 것 같습니다. 1등, 2등, 3등 등수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그 1등의 삶을 살 때 1등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21세기의 삶은 누구나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21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1등이 아니겠죠. 함께 똑같이 뭐 5등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함께 똑같이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다 100등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고 찾아야지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가 21세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21세기에는 IQ도 중요하지만 IQ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EQ인 것이고 EQ를 우리가 개발하고 훈련하는데 클래식 음악은 가장 편하고 쉽고 또 간단한 도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 만인이 들어도 좋은 음악. 네. 그러니까 약간 슬픈 음악을 들어도 제가 아까 반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차르트의 약간 우울한 단조, 여러분 장조단조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모차르트의 음악은요, 정말 조금 그러고 난 뒤 음악이 끝나면 금방 추스려져요. 네, 지나침이 없는 음악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은 모차르트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처럼, 네, 그건 영화의 왜곡입니다. 조금 감독이 과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음악입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가장 좋은, 어디에 써도 가장 좋은 음악이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차르트가 천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당연히 그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모습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차르트는 거기에 능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들을 많이 남겨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참 선택이 어려울 때 일단 시작은 다른 모든 작곡가도 좋지만 모차르트로 하셔도 됩니다. 모차르트 음악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음악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지금도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음악 중에 모차르트의 음악 중에 한 곡일 텐데요. 그 오페라죠. 네,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였습니다. 제가 미리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그 가장 무서운 음악이라고. 근데 사실 음악은 전혀 안 무서워요, 그죠? 음악은 사실 전혀 안 무서운데 오히려 영상이 여러분들께 약간, 그죠? 만화 영상이, 그죠? 애니메이션이 좀 무서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들으면은 다 밝고, 네,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인데, 저 음악 속에서 모차르트가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러해서는 안 된다, 미래는 좀 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밤의 여왕이잖아요. 네. 밤의 여왕, 아주 연주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부분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노래가 우리나라 조승 씨를 비롯해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까 그 아주 알을 스타카토로 부르는 이런 부분은요, 아주 특유한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화려한 연주를 통해서 그 밤의 여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밤의 여왕이 불합리한 사회를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보기에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지만 알고 보면은 문제는 저 밤의 여왕이라는 거죠. 저 오페라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까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은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음악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 은연중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는 진짜 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누구에게나 다 쉽다면 사실은 천재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도 또 시대를 초월한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그죠? 음악을 계속 들음으로 해서,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음악을, 다양한 작곡가의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음으로써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각각 종류의, 각각의 뭐 다장조, 사장조, 마단조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도미솔 화음이라도, 으뜸 화음이라도 밝은 화음이 있고, 또 슬픈 화음도 있고, 좀 이렇게 움츠려드는 화음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기지개가 켜지는 화음도 있고, 다 다릅니다. 네. 그걸 아이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오랜 시간 듣고 나면은 알아요, 느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막 격렬하게 행진곡풍의, 그것도 가장 밝은 조성의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음악을 연주할 때 특별히 막 더 흥분을 하고 그래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우리의 지적인 습득을 통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음악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피아노나 성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뭔가 하나를 다루게 되면, 그죠? 그냥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도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지만 또 몸을 통해서 함께 기술적인 그런 습득을 하면 조금 더 빠른 방법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좀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다들 약간 그 교육열에 있어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를 가르치면 참 좋습니다. 이러면 막 2살 겨우 피아노 뒤에 의자 뒤에 그게 없잖아요. 뒷받침이 등받침이. 그러면 뒤로 넘어가요. 그죠? 근데도 일단은 피아노에 막 앉히는 그런,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가 사실은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할 만큼의 그런 힘이 없으면 사실은 아직까지 피아노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2살짜리한테 5선 악보를 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있어야지만 운지법과 함께 가기가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만 4세는 지나야 됩니다. 네.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누르려면 한두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제 좀 더 몸이 함께 가니까 좋은 거고요.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듣는 것만 하면요. 상상력이 더 많이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제가 아까 음악은 내용이 없는 책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분짜리 곡이든 그게 20분짜리 곡이든 다 똑같습니다. 음악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음악의 공식으로.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설명을 해줄 필요 없이 자꾸 들으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동요에도 사실은 그런 건 있거든요. 8마디 동요에도.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뭐 악기를 직접 연주한다라는 것은 그 음악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음악이 숨을 쉰다 그러는데도 너무 제 말을 믿고 계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음악이 숨을 쉰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속에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점점 커졌다 점점 열려졌다에 따라서 이렇게 음악이 그쵸 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왜 FM 방송을 들으면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그 DJ를 하는 거랑 어나운서들이 DJ를 하는 거랑 탤런트들이 훨씬 더 잘해요. 왜? 대사를 참 잘 하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훈련되어 있는 그죠? 말의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시도, 낭송도 잘하는 것이고, 책을 이렇게 읽어서도, 서양에는 그래서 왜 그런 책을 읽어주는 CD들이 참 많대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음악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속에도 문장이 있어요. 쉼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고, 중간에 감탄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숨겨져 있는 그런 부호를 느껴서, 찾아서 제자리에서 하면 숨을 쉬는 거겠죠. 예, 그거는 좀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2분에서 5분, 10분, 15분, 그래서 1시간짜리 음악을, 그럼 음악이 중간에 마침표가 한 3개나 4개가 생겨요. 근데 그 마침표가 진짜 마침표가 아니라 책이 이렇게 챕터 1이 끝난 거죠. 한 장이 끝난 거예요. 2장이 어떻게 될지를 기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어서 듣는 연습까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도 생기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걸 아니까, 그죠? 집중력도 생기는 것이고, 지구력도 생기는 것이고, 음악이 숨쉬는 것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좋은 클래식 음악이 당연히 EQ와 IQ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EQ와 IQ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굳이 이 좋은 걸 아이들에게 좋은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와 함께 이렇게 직접 경험하시면서 느끼시면, 제가 이렇게 가면서 보는 약장사가 아니라, 네. 정말, 클래식 음악은 내가 막 광적인 신도는 아니더라도 옆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데 참 좋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롭고
또 아이들의 정서와 또 IQ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보다 나은 문화예술적인 20세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